안녕하세요. 교실서 배우지 못한 바이오 이야기를 전하는 Y쌤입니다. 살아있어 기쁘다. 어제는 알지 못했으나 오늘 깨우쳐 내일 성장할 나를 기대하는 것은 삶의 지렛대이다. 작가 유성경이 쓴 어른의 어휘력을 읽다가 눈길이 오랫동안 머문 문장입니다. 어디에 있든 시간이 비면 책을 주워 읽고 단어를 되새기며 맥락을 찾는 것이 습관입니다. 그래서 눈도 나쁜데 뭐하러 그렇게 책을 주워 읽냐는 핀잔을 자주 듣죠. 그런 핀잔에 답하고 싶은 문장을 잘 써놨더군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축약해 놓은 문장입니다. 숨쉬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죠. 깨우치려고 노력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찾습니다. 즉, 우리의 뇌가 살아있을 때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죠. 새로운 경험은 뇌세포의 연결을 돕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하죠. 경험한 것을 꼼꼼하게 관찰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면 나의 뇌세포가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뇌세포가 성장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경험을 늘리는 것도, 경험한 것을 꼼꼼하게 관찰하는 것도 아는 것만큼만 보인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공부를 해야 합니다. 1분 이내의 쇼츠 동영상에서 지식을 얻고 10여 개의 단어만 가지고 하루 종일 의사표현을 하는 시대지만 성장에 대한 목마름, 새로운 용어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분들은 어디에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생물학 지식을 가까이 하기 어려웠던 분들을 위해서 교실서 배우지 못한 바이오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외국 대학원 입시를 위해 GMAT을 준비 중이던 애가 텔로메어가 뭐냐고 물었을 때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용어인데 수업을 들었다면 정확한 개념은 모르더라도 들어본 적은 있어야 하죠. 그런데 들어본 적도 없답니다. 주당 2시간짜리 생물 수업 시간에 뭐 했냐고 물으니 수능 선택 과목이 아니라 자습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을 포함해 그 교실 분위기에 잠깐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일이었을까요? 자습을 해서 얼마나 많이 안다고요. 그 나라의 언어와 수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논리성을 묻는 외국 대학원 입학시험에서는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 외에도 꽤 높은 수준의 상식과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상식이라는 것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면 얻을 수 있는 어휘력 수준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들은 눈앞에 이익에 취해 상식에 가까운 다양한 지식을 얻을 기회를 놓치는 거죠. 내 아이의 경우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상식의 지평을 넓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여 분간 전해드리는 바이오 이야기 속에는 언제나 새로운 어휘가 있습니다. 새로운 용어가 있죠. 한두 개 얻어가시면 그것이 지렛대가 되어 아는 것이 늘어날 겁니다. 아는 만큼 들리는 것도, 보이는 것도 늘어날 겁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늘어나겠죠. 그렇게 지적 성장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어 기쁘다. 어제는 알지 못했으나 오늘 깨우쳐 내일 성장할 나를 기대하는 것은 삶의 지렛대이다. 작가 유성경이 쓴 문장을 다시 한번 읊조려 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의 생물학을 준비했습니다. 자율신경계의 생물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TV를 켜든 유튜브를 열든 확신에 찬 전문가가 건강 지식을 소개하는 것이 일상인 세상이기에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숨은 생물학적 배경, 논리적 설명은 잘 모르죠. 그래서 오늘 교실서 배운 몇 가지 용어를 사용해 스트레스의 바이오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어는 흥분과 억제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물컵을 잡는 것과 같은 행동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시나요? 파킨슨병 환자들을 보면 알 수 있죠. 파킨슨병 환자들의 행동 특징은 떨림입니다. 처음에는 손발 떨림이 계속되죠. 물병 잡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억제되지 않아서입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공존해야 하는 것처럼 물병을 잡는 것도 흥분과 억제가 공존해야 합니다. 생물학 용어로 흥분, 익사이테이션은 신경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차단하는 것은 이니비션, 억제라고 하죠. 물컵을 잡는 행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경의 흥분과 신경의 억제가 공존해야 한다는 거죠. 물컵을 드는 행동도 있어야 하지만 손을 앞뒤로 흔드는 행동은 억제되어야 할 겁니다. 파킨슨병은 억제하는 신경계가 손상되어 통제할 수 없으므로 손떨림이 계속되는 거죠. 이렇게 신경계는 흥분과 억제 사이의 균형을 통해 행동을 만듭니다. 우리가 보통 질환이라고 하는 것,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균형이 깨진 결과죠. 스트레스는 우리 몸을 과흥분 상태로 만듭니다. 신경계의 흥분을 지속시킨다는 뜻이죠. 그러니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과흥분된 신경 때문에 균형이 와해되겠죠. 우리 몸에는 나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부 환경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신경계가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라고 하죠. 물론 내 의지에 의해 움직이는 신경계도 있습니다. 체성신경계라고 합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움직이는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눠지죠. 두 신경계는 반대 방식으로 작용을 합니다. 생물학적 용어로는 길항작용이라고 하죠.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각하지 않아도 알아서 기능을 수행합니다. 교감신경계는 신체를 각성시키는 역할을 하죠. 길을 걷다가 갑자기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맹수가 당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진땀이 납니다. 맥박이 증가하고 소화기관은 소화를 멈춥니다. 메스꺼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반응이 여러 기관과 조직에 작용하는 교감신경과 그곳의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 때문이죠. 심한 운동으로 기진맥진할 때도 같은 반응이 일어나죠. 뇌의 시상하부는 교감신경에 신호를 보냅니다. 동공과 기관지가 확장되고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은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되며 심장 박동이 증가하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싸울 것인지 도망갈 것인지의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싸울 것인지 도망갈 것인지를 위해 신체를 각성시키는 역할을 교감신경이 하고 있는 거죠. 싸울 것이냐 도망갈 것이냐의 반응은 근수축과 같이 많은 양의 에너지와 산소를 필요로 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합니다. 반대로 기량작용을 하는 부교감신경계는 신체를 안정시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낭만적인 불빛 아래서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또는 편안한 소파에 앉아 좋아하는 친구들과 담소 중입니다. 이렇게 휴식 중에는 침이나 담즙액 그리고 위에서 소화효소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위와 장의 연동운동이 증가하죠. 눈의 동공이 축소하고 허파와 기관지가 축소하고 심장 박동이 느려집니다. 근육들이 이완되어 있으니 온몸의 모든 피들은 소화기관으로 흘러들어 방금 먹은 맛있는 음식을 열심히 소화할 겁니다. 이 모든 효과가 부교감신경과 그것의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때문입니다. 부교감신경은 일반적으로 휴식과 반출을 하게 하죠.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비축되고 산소의 소비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를 겪을 때는 싸울 것이냐 도망갈 것이냐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잠깐의 스트레스는 유용하다고 합니다. 쥐의 경우 다른 쥐와 싸우는 동안 겪는 단기간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백혈구 세포의 식균작용을 증가시켰다고 하죠. 그리고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 살해 세포의 능력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단기간의 스트레스는 면역계를 증강시킨다고 하니 유용할 수 있는 거죠. 스트레스 반응은 물리적 위험이나 위협에서 생겨납니다. 인간은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치며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반응을 뇌에 숨겨놨다고 하죠. 아기가 어두운 방에서 숨이 넘어갈 듯 우는 이유는 뇌에 프로그램화된 공포 반응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환경에서는 포식자를 대했을 때의 팽팽한 긴장감과 재빠른 육체 반응이 도피나 저항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생존 장치였을 겁니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오작동이 일어나고 있죠. 많은 스트레스는 일이나 학업 부담같이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어나곤 합니다. 공포를 비롯한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 몸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죠.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은 쥐의 경우에는 면역계가 망가진다고 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은 감염되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죠.
만성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우울증에도 더 잘 걸린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원이 물리적 위협이든 심리적 공포든 출발은 뇌에서 시작합니다. 뇌가 스트레스원을 감지하면 지시를 내리는 거죠. 그 지시는 좀 전에 소개한 싸울 것이냐, 도망갈 것이냐의 반응을 유도하는 것과 같죠. 교감신경과 신경 전달 물질,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그리고 호르몬 코티솔이 몸의 변화를 만들 준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뇌하수체는 뇌분비선의 왕자라고 불렸습니다.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다른 기관을 자극해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하기 때문이죠. 스트레스를 느끼면 뇌하수체가 부신피질을 자극해서 부신피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분비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뇌하수체도 뇌의 시상하부를 통해 자극을 받아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뇌의 시상하부는 교감신경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게 합니다. 부신수질은 에피네프린 또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데 이 에피네프린을 분비합니다. 스트레스에 대응할 몸을 만들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나 물리적인 위험이나 심리적 공포가 사라지면 스트레스 반응은 안 일어나고 소멸됩니다. 부교감신경이 반응을 역전시키겠죠. 이완 반응이 일어납니다. 스트레스가 멈추면 뇌의 긴장은 여기서 끝날 겁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준비된 호르몬을 동원해 몸은 항상성을 회복하려 듭니다. 혈액 내의 스트레스 호르몬의 농도가 증가합니다. 에피네프린은 심장 박동을 증가시키고 혈류의 유출을 증가시키죠. 노르에피네프린은 심장이나 근육의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내장, 피부,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감소시킵니다. 만약 스트레스원이 질병이나 상해라고 하면 염증 반응이 시작되고 대식세포들이 염증 부위에 모이게 되죠. 코티솔은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뇌로 포도당의 공급을 늘리죠. 그렇게 위협이나 공포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스트레스가 계속됩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코티솔이 완전히 소비되어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었고 자율신경계 활동도 줄어듭니다. 말 그대로 소진 단계에 온 거죠.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서 몸의 균형이 깨지는 상황입니다. 질병이 심해지겠죠. 스트레스를 떨쳐버리는 것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어렵지만 요가나 참선, 명상 등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믿지 않지만 동양에서는 흔한 노력이죠. 암 환자 중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생존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의 생물학을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스트레스를 느끼면 몸은 언제나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몸 안의 자원을 활용하여 저항하죠. 그래도 극복하지 못하면 그 자원이 소진되면서 질병을 얻게 되는 거죠. 최근에 일어난 항공기 참사로 트라우마가 생긴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현실을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사건이 스트레스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식의 지평을 넓혀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